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 1차 시험 대비 이제 설명회고요. 지금 이제 9월부터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지금 1차 공부 중이신 분들을 위한 이제 시간이 될 거고, 일단 전체적인 순서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세사 자격증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학원 소개, 그리고 합격자 분석 수험 준비 요령, 그리고 설명회 프로모션, 마지막에 이제 경품 추천까지 하고 질문 받고, 그래서 질문 답변은 제일 마지막에 있을 테니까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 중에는 옆에 대화창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 캐치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나중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연구원 소개예요. 저희 이제 FTA 관세무역연구원은 그 관세사를 비롯해서 관세와 무역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전문 자격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관세 자격뿐만 아니라 뭐 FTA 전문가라든가 아니면은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지금 다 하고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궁극적인 꿈은 관세 무역의 전문 대학을 하나 만드는 거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좀 계속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학원 이제 배출된 합격자들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31회부터 나오는데 저희가 2013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제 유명 관세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 학원이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2013년에 시작이 돼서 이제 31회부터 바로 배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90명 중에 78명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64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모의고사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자, 그리고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서 2015년에는 82명, 65명, 그다음에 16년에는 81명, 64명, 17년에는 86명, 67명. 해서 작년 2019년도에는 합격자도 좀 늘었어요. 95명이 합격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저희 학원을 거쳐간 분들이 94명이 나왔고, 모의고사는 이제 80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우리 학원을 꼭 다녀야만 합격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아니고, 이제 94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 학원에 이제 수강을 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설명회만 왔다가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강했던 이력들만 다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절대 거짓이 없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요 사진에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배경을 보시면 뒤에 합격을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합격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크게 축하회원을 열고, 그게 하나 이제 전통이 되어 왔거든요. 축하회원도 열고 축하도 해드리고 뭐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하는데, 올해 이제 시험 봐서 합격하는 분들은 시험 공부하는 과정도 힘들었겠지만, 아마도 이게 코로나가 그죠? 잡히지가 않는다면 저런 축하회원도 이제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굉장히 축하받아야 될 분들인데,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우울해지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저희 학원과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요건 이제 관세사를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 또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요 화면을 보시면, 자, 관세사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사 자격 시험에서 관세사란 뭐 무역 및 통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자, 관세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증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국가 8대 자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8대 자격은 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뭐 이런 자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일종의 면허 내지는 특허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관세사가 하는 주요 업무가 그 왼쪽에 중간에 쭉 나와 있는데, 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 뭐 세율, 뭐 여러 가지 통관, 뭐 심사, 청구, 대행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관세사법에
관세법 말고 관세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법처럼. 그래서 관세사법에 관세사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라고 해가지고 법령에 나와 있는 규정들이죠. 그래서 그 8대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각 개별법에서 고유의 업무를 부여하고 어떤 의무도 부여하고요, 특권도 부여하는 이런 어떤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가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시험 과목하고 시험 일정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자세히 드리겠지만 일단 원래적으로는 1차가 3월, 그 다음에 2차는 6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돼서 1차가 6월, 이제 2차가 다음 달인 9월에 열리게 됐는데 내년은 이제 원래대로 다시 치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사 합격하게 되면 어디에 많이 취업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위에 보시면은 제일 많이 취업을 하는 거는 관세법인이라든가 관세사무소예요. 당연히 뭐 회계사 합격하시면 회계법인으로 가장 많이 가듯이 관세사도 합격을 하시면은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쪽으로 가장 많이 이제 진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이 이제 통관취급법인이라고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종합물류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 큰 물류기업들 있죠. 뭐 CJGLS나 뭐 대한통운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통 얘기하는 특송업체들, 뭐 그런 업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서도 통관을 할 때 관세사는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관세사를 뽑긴 하는데 이거는 뭐 정기적으로 뽑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결혼이 생기면 주로 이제 경력직 위주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쪽보다는 이제 일단은 관세법이나 사무소에 가셔서 실무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사 합격 후에 관세직 공무원으로 이제 응시를 하셔서 이제 공무원 쪽으로 또 방향을 잡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관세직 공무원은 뭐 일단은 채용하는 인원이 워낙 적어요. 워낙 적어서 7급 같은 경우는 뭐 10명, 10명, 뭐 10명이 안 될 때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경쟁이 심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관세사 같은 자격이 있으면 그 관세직 공무원 응시할 때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지긴 하는데 그것도 뭐 쉽진 않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이라든가 회계법인에서도 이제 관세사를 채용해 가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격만 하시면은 그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AI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그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해서요. 그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산하연구원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직업들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관세사는 다행히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망의 근거가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뭐 최근에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고 교육량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관세사 이에 따라서 관세 고용도 증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FTA나 뭐 여러 가지 자유무역으로 이제 점점점 변환이 돼 가니까 관세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 관세사가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름에 관세라고 써 있다 보니까 세무사님들처럼 세무사님들은 이제 세금 계산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관세사들이 세금 계산만 하는 게 주 일은 아니에요. 관세는 의외로 좀 간단해요. 가격에 세율만 곱하면 그게 그냥 세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그렇게 막 복잡한 과정은 아니지만 물론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 문제에서는 근데 관세사들은 주로 통관 업무를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관 업무의 일종이고 관세 계산은 그래서 여러분들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뭐 관세는 없어지지만 통관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도 우리나라가 무역을 계속 한다면 그리고 무역이 계속 이제 늘어난다면 관세사가 일거리가 없어지는 일은 그렇게 뭐 빨리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뭐 왼쪽에 보시면은 뭐 긍정적인 측면들, 뭐 원산지 FTA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원산지거든요. 그 나라 원산지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만 이제 관세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산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품목별로 그리고 FTA 종류별로 국가별로
원산지 그 결정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HS 코드. 이 HS 코드라는 건 상품 분류 코드입니다. 그래서 품목, 그 수출입되는 물품은 무조건 다 어떤 고유의 품목 번호를 갖고 있는데 그 품목 번호를 결정하는 게 가장 첫 단계예요. 수출입 통관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부정적 측면으로는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한 내용이에요. 고용정보원에서. 그래서 인터넷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서 뭐 개인 통관이나 직구가 늘고 있다. 개인 통관이나 직구가 늘고 있는데 개인 통관 직구는 뭐 같은 거죠. 근데 관세사들이 이런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뭐 관세사 공부하려면 공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몇 세에 합격하나요? 뭐 등등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년 합격자 분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통계치를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지금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열렸던 합격 축하위원회 참석했던 분들, 네, 그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 이제 결과고요. 작년에 36기 관세사 합격자의 평균 나이는 28세입니다. 예, 28세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비율 좌측에 보시면은, 뭐, 여성이 46%, 남성이 54%. 근데 요거는 거의 5대5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조금씩 비율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5대5 수준에서 이제 합격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 비율인데, 뭐, 전체 평균도 그렇지만 일단은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30대, 그 다음에 40대 합격자가 잘 안 나왔는데, 작년에는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나 나오셨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40대 있으면 예,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이제 유해 동차 비율인데 여러분들 유해하고 동차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1차를 먼저 붙고 다음에 2차 합격을 해서 2차 공무원에서 합격하는 분들이 유해 합격자라고 하고요. 같은 해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하는 분들을 동차 합격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유해 합격자가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비율로도 이게 통계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해로 합격하신 분들이 51명, 그 다음에 동차 합격하신 분이 40명. 근데 4명은 답을 안 해주셨어요. 합격자 축하해 오신 분 중에. 왜 이걸 얘기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해가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일단은 1차 합격을 하시면 그 다음에 2차를 붙기 위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앞에 나왔던, 이거 앞에가 아니면 이제 뒤에 나오겠죠. 이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수험기간이에요. 수험기간을 보시면 평균 수험기간이 작년 합격자 기준으로 약 39개월.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건 이제 1, 2차 다 합친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건 이제 평균치라는 거죠. 그래서, 짧게 공부하신 분들은 15개월도 있고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78개월이에요. 거의 뭐 6년이 넘었죠. 자,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감춰진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9개월이나 공부해야 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이제 보시면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이 그래도 33명이나 있죠. 전체의 30%는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공부 3, 4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수험기간이 3, 4년으로 늘어납니다. 나는 무조건 2년 안에 끝나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열심히 해야, 초반에 열심히 해야 그걸 탄력을 받아서 좀 수험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개월 미만, 그 다음에 48개월 이상. 흔히 말하는 이제 장수생들, 어디서부터 장수생이라고 얘기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4년 이상 공부하시게 되면 뭐 장수생 쪽에 들어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차생들의 수험 기간을 딱 했는데 24개월 이하, 한 분 계시고요. 아무래도 동차는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오래 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동차 합격을 하시죠. 그래서 36개월, 그 다음에 48개월, 48개월 초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좀,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좀 붙어서, 합격을 해서 나가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작년 합격자들 2차 시험 평균 점수예요. 전체 평균은 63점입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높지 않죠? 그래서 2차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뭐 관세법이라는 부분을 책으로만 공부해가지고 완벽하게 안다라는 건 사실 좀 욕심이겠죠. 그래서
채점하는 교수님들, 출제 교수님들이 봤을 때 점수는 한 60점 정도? 예, 70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20대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글로써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사실 굉장히 좀 난해한 분야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합격할 수 있는 만큼만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시 공부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관세법이 74점, 뭐 HSC 70점. 이건 이제 2차 과목입니다. 관세평가는 55점, 무역실무는 53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살짝 뭐 저희 학원 자랑이긴 한데요. 자, 2019년 학원별 모의고사 응시 인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합격자들한테 2차 모의고사를 어디 다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70%가 이제 저희 학원 출신이고요. 항상 뭐 이 정도 비율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 합격자 30등 내에, 그러니까 상위, 그 성적 상위 30등 내에 저희 학원의 학생 비율이 80%? 예. 그래서 공부를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또 강사님들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원별 모의고사 분포인데요. 학원별 이제 점수인데, 그러니까 저희 학원 출신의 모의고사의 출신의 점수, 합격자들의 점수가 64점, 평균 점수가 좀 다른 학원들보다 조금은 높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뭐 0점 몇 점, 뭐 그 정도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막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점, 2점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 설문을 받으면서 출신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통계를 내봤는데, 일단은 상위 그룹 한 4명 이상 배출하는 학교는 거의 매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인하대에서 7명이나 좀 배출을 했어요. 갑자기 강자로 등장을 했고, 중앙대학교에서 6명, 그 다음에 성대, 경희대, 부경대 에서 5명씩, 그 다음에 고려대, 한양대, 외대, 충남대, 그 다음에 숭실대까지 한 4명 정도가 배출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 나온 학교들은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을 계속 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표를 보시면, 자, 요거에 이제 연도별 수험 인원하고 합격자 현황인데, 보시면은 2011년, 12년도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가 2015년, 16년 뭐 이럴 때는 거의 3,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제 응시도 하고 3,500명이죠. 예. 한참 붐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1차 합격자도 1,000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2차 경쟁률이 뭐 16대 1, 18대 1 막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보통 이런 국가 시험들이 1차 그 합격률이 좀 낮고 경쟁률이 좀 1차 경쟁률이 높고 2차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인데 관세사는 1차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고 2차가 훨씬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공부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이유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보시면은 2,400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요. 접수를 했고, 그 중에 500명은 또 시험 보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 400명은 500명 정도 노쇼를 했고, 그 중에 이제 1차 합격자가 450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니까 1차 시험이 조금 좀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관세법하고 내국소비세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들이 조금 난해해져서 옛날에는 회계학과락으로 많이들 떨어졌는데 이제는 평균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좀 생겼어요. 자, 이렇게 1차 합격자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뭐 2차 요번에 경쟁률은 좀 많이 내려갔죠. 한 8대 1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수험 준비 요령 및 마음가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러분들 어떤 장기간의 공부죠. 예, 뭐 최소한 뭐 2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뭐 길게 되면 3년, 4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고시 공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일단 보시면 좌측에 일단 최종 목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일단 여러분의 최종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내년 3월에 1차를 합격하겠다. 또는 내년 뭐 3월과 6월에 1, 2차를 동시에 합격하겠다. 뭐 동차를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내년에 1차, 내후년에 2차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일단 1차만 목표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내년 3월에
3월에 시험이 열린다고 가정을 하고요. 목표를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단계별 목표예요. 단계별 목표라는 건 뭐냐면, 학원 커리가 보통 2달 과정으로 돌아가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1차는 뭐,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심화 과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특강 과정이. 그 다음에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런 과정들이 있고, 보통 2달 과정으로 돌아가는데, 그 2달을 한 텀으로 해가지고, 강좌를 다 완강을 하고요. 완강도 다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뭐 1회독을 한다면 1회독을 더 추가를 한다거나 해서 그 단계별로 목표를 다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1차 같은 경우 밑에 보면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는 객관식 시험 준비니까 뭔가 뭐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2차 공부하실 때는 이제 서술 시험이고 뭔가 요약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브 노트라든가 목차 노트라든가 뭐 다른 어떤 자료를 자기가 따로 또 만들어내는 게 있어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1차 같은 경우도 똑같이 단계별로 뭐 2달 단위로 끊든 1달 단위로 끊든 내가 2달, 1달별로 나가야 될 진도량을 먼저 다 설정을 해 놔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세부 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간 또는 일간 시간표를 다 짜 놔야 됩니다. 일단은 주간은 여러분들 학교 시간표처럼 짜 놓으셔야 돼요. 오늘 일어나서 무슨 과목을 보지 고민하시면 안 되고 월화수목금토일 뭐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 놓든 어떻게 나눠 놓든 그날 나가야 될 과목들을 다 미리 정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시 공부는 여러분 절대로 공부를 시간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아니라 양으로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목표 있죠. 내가 만약에 2달 안에 1회독을 다 하겠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관세법을 하루에 몇 페이지씩 봐야 2달 안에 끝나는지 그건 당연히 그냥 나누면 나오는 거니까 쉽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날 그 할당량을 다 끝내는 게 그날 공부의 끝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양으로 공부하다 보면 최소한 7, 8시간 아마 소요하게 될 거예요. 예, 2차의 경우 더 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 채우는 거에 급급하지 마시고 양을 채우는 걸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을 채우면 공부가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대로 쉬시면 되는 거고 예, 떳떳하게. 그 다음에 공부가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어려운 부분이 걸리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다 끝내놓고 진도를 마무리하고 이게 진도가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밀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연습을 1차 할 때부터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진 소개하고 과목별 공략 방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화면을 좀 키워서 볼게요. 자, 일단 저희는 1차 교수님들은요, 과목별로 2분씩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강 신청을 하실 때는 과목마다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지금 구민혜 관세사님하고 임혜진 관세사님 2분이 계시고, 무형영어는 이제 저하고요, 네, 유샘나 관세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 내국 소비세는 유지원 회계사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은 이제 김성수 세무사, 그리고 내국 소비세의 이경진 세무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한 분을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맞는데, 뭐 가끔 보면 뭐 강사님을 저한테 뭐 추천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드리진 못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샘플 강의를 다 들어보시면 돼요.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는 분들은 다 뭐 실력이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라 그냥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조곤조곤하게 가르치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 막 이렇게 내지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고 뭐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 과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자, 관세사 1차 과목은 크게 4과목이죠. 관세법, 정확하게 관세법 개론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영어,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그래서 관세법하고 무형영어를 1교시에 80분 동안 보고요. 각 과목별로 이제 40문제씩 나오죠.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보면 1분에 한 문제씩 풀게 되는 건데 막상 시험 보시면은 시간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모자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관세법 개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세법의 내용도 있고요. FTA 특례법도 이제 5에서 7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FTA 특례법은 연말쯤에 다시 또 강의가 열리니까 그때 수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영어는 이제 무형영어 같은 과목은요. 영어를 뭐 잘하면 조금은 좋겠지만 토익 시험 같은 그런 영어 시험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국제협약이라고 되어 있죠. 국제협약, 법규 같은 겁니다. 영어로 된. 그런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쉽게 생각을 하면 시험 범위가 있는
독해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가깝죠. 근데 시험 범위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다 외우고 보고 들어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60점, 70점 맞을 정도만 공부하면 무난하게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역실무 관련된 문제도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가 이제 1교시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4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로 가게 되는데, 뭐 다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1차 시험에서는 이제 회계학이 관건인 거죠. 요 과목이 아마 꽈락률이 53%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내국소비세법은요, 보시면은, 수입이 되는 물품이 관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부가가치세, 개소세는 개별소비세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특별소비세라고 해서 어떤 고가나 사치성 물품에 이제 세금이 부여가 되는 거고, 주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세죠. 그래서 수입 물품에는 이러한 세금들도 다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세사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계학이 되겠습니다. 회계학은 회계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제가 회계학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물어보면 한 감정평가사 있죠? 감정평가사에서 세무사 사이 정도의 난이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쉬운 수준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회계학에 꽈락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재무회계에서 30문제 정도, 보통 중급회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원가회계에서 한 10문제 정도. 그래서 보통 기본이론이라고 하면 재무회계를 의미하고요. 원가회계는 이제 9월부터 이제 강의가 별도로 이제 올라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목 안내입니다. 그래서 관세법계로는 뭐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관세법이 한 35에서 40문제, 34, 35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 2차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1차 할 때 기본을 잘 닦아 놓으시면 2차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세법 강사님이 써주신 거긴 하지만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입법 취지라든가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제도잖아요. 그럼 제도라는 건 만든 취지가 있을 거고 배경이 있을 거고 그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작정 법령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공부가 너무 재미없고 괴로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영어인데, 무역영어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역실무 절차 그리고 다양한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협약의 원문을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즘 최근에는 국제협약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문제의 논란을 피하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무를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거의 다 그냥 협약에서 따오는 문제가 많아서,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문제의 어떤 그 시험의 흐름이. 그래서 협약을 보다 일단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무역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은 일단 무역 실무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당연히 이제 협약까지 이해가 잘 되겠죠. 그 밑바탕에 깔린 협약의 밑바탕에 깔린 실무를 모르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협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된 책이라고 해서 다 보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무슨 전문 서적을 보면 당연히 모르죠. 한국말로 써 있어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무역 실무를 모르면 협약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무역 실무의 일반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도 무역 영어는 크게 어려운 과목이 되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국소비세법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부가가치세에서 30문제씩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개별소비세, 주세에서 5문제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나 주세를 버린다 뭐 이런 분들도 가끔 있는데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골고루 다 공부를 해서 고득점을 꼭 맞아야 됩니다. 내세법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평균이 무너지게 돼서 합격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올해 1차 같은 경우도 내세법이 좀 까다롭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평균으로 좀 탈락했다는 분들의 사례를 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세법도 좀 잘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험생이라면 네 과목을 다 챙겨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인데 재무회계가 30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22문제입니다. 다음 원가회계가 10문제, 그다음 계산 문제가 9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가 아닌 문제를 보통 말 문제라고 해요. 맞고 틀리고 문장을 이제 찾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험 준비 방향을 보시면 출제 빈도가 높고 이해가 쉬운 파트에 집중을 먼저 좀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회계학을 좀 긴 기간을 잡고 공부를 해 나가면 괜찮은데, 회계사나 세무사는 1차 공부도 꽤 오래 하잖아요. 근데 관세사는 유독 1차 공부 과정을 뭐 3달만 하면 돼, 4달만 하면 돼, 뭐 이런 말들이 되게 시중에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만 믿고 단기간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세사 회계학이 수준이 절대 낮지 않거든요. 3, 4개월 만에 이걸 소화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계학 과락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학은 좀 길게 호흡을 갖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전체를 다 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출제 빈도가 높고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 소비세하고 회계학을 같은 시간에 보는데, 일단 내국 소비세법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풀고 이 회계학의 계산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중요해요. 1차 시험 대비 수험 전략인데, 일단 내년 1차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일단 잘 봐놓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7월 기준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7월에 공부를 시작하든 9월에 공부를 시작하든 10월까지는 기본 이론을 마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가 어떤 기본 이론의 완성이 되진 않겠지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론 수업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의 한번 듣고 그 다음 별도로 자기가 복습을 또 해서 2회독 정도는 일단은 10월까지 하는 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11월부터 저희가 모의고사에 진행이 되거든요. 모의고사란다.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개강이 들어가고요. 1, 2월에도 이제 문제풀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요 시점에 이제 객관식 시험은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본서를 많이 돌려도 문제 유형을 적응을 못하면 계속 틀려요. 왜냐하면 그런 애매한 부분만 문제들이 이제 계속 이제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익혔으면 문제풀이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최소 과목별로 500문제 이상은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물어보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 학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목표를 잡고 계획을 잡고 공부를 일단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올해 1차 시험 관련 통계예요. 요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400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실제 나온 인원은 1,900명이고요. 500명은 안 왔어요. 그래서 응시율이 한 76%, 8% 정도 되고 합격이 451명. 그래서 합격률이 보통 30%가 넘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올해는 합격률이 많이 내려갔고, 그 이유가 이제 뭐 내세법과 관세법이 조금씩 어려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채점 결과인데, 그러니까 1교시에 1913명이 봤죠. 근데 2교시에 보면은 1900명. 그러니까 13명은 1교시만 보고 집에 간 거예요. 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과락률이 제일 낮은 게 이제 관세법. 그 다음에 무역영어가 32%, 내세법이 25%. 과락률 보세요. 회계학 56%죠. 그러니까 반 이상이 떨어지는 이유가 회계학 40점을 못 맞아서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이 회계학을 40점을 못 맞는 게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녀도 40점을 넘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2차 공부를 같이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공부는 뭐 5월이나 뭐 3월이나 이렇게 일찌감치 시작한 분들이 1차 공부하기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제 2차 공부를 하시라는 거지, 지금 시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2차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1차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올해 1차를 보니까 내년 1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학원 전체 커리큘럼인데, 일단은 지금 오늘 원래 어제죠, 어제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저희가 접수도 다 받고 공지도 드리고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긴급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제 저희도 300인 이상의 고위험 시설이랍니다. 학원인데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운영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학생들을 학원에 못 오게 해야 되는 상태라 부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21년 커리큘럼은 변경이 가능하다. 예, 여기 변경이 두 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변경이 가능하고,
일단 기본적인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보세요. 보시면은 1차는 이제 매 홀수달에 개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2달 과정으로. 그래서 5, 6월, 7, 8월. 그리고 예년에는 9, 10월에도 기본 이론이 열렸었는데 올해 1차 시험을 보니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제 플러스 특강이라고 해서 9월, 10월에는 이제 약간의 심화 과정 비슷한 과정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월, 10월에는 1차 실강이 기본 이론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이론을 실강으로 들으실 분들은 약간 실망하실 수는 있겠는데 죄송한데 일단은 기본 이론은 인강으로 좀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시작되는 문풀부터 이제 실강으로 좀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1월 달에 보시면 단기 합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3개월 과정이에요. 원래 기본 이론 2달, 그 다음에 문제풀이 2달에서 4달 과정인데 1월 달에 공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1차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리고 3월 달에 시험인데 합격을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가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만든 반이에요. 그래서 4개월짜리 과정, 기본 이론, 문제풀이를 3개월에 압축시켜서 하는 아주 빡센 과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다렸다가 1월부터 단기 합격을 듣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9월부터 기본 이론을 인강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쭉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한번 개강하고 1, 2월에 또 개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식 문풀은 3월 달에 개강을 하고 그다음에 OX 특강이라고 최종 정리하는 과정인데 요거는 이제 2월과 3월에 과목별로 이제 각자 이제 개강을 할 거고요. 전국 모의고사는 뭐냐면 요거는 그냥 이벤트로 한 달에 한 번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편으로도 진행이 되고 실제 전국 여러분들 대학교 수능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문제풀이식 모의고사식 문풀은 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이제 강평을 제공하고 하는 학원에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국 모의고사는 그냥 문제하고 답안지만 제공이 됩니다. 해설지하고요. 그래서 2차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5월 달에 기본 이론, 7월 달에 기본 이론 2번 개강이 되고요. 9월, 10월에는 심화, 그 다음에 11월, 11월에는 맵 과정이라고 해서 문제풀이라든가 논제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2차는 좀 특이한 게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가 좀 6개월간 길게 이어집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커리큘럼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무리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냥 기본 이론부터 들으시면 돼요. 원래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라 생각하고 강의가 쉽게 진행이 되니까 일단 기본을 시작하시는데 다만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회계원리를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은 기본 이론 듣기 전에 회계원리를 무조건 듣는다. 회계원리는 학원 홈페이지에 그 무료 강의, 동영상 강의 무료 강의란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종합반을 들으시고 제일 위에 트랙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9월, 10월 달에 기본 이론 종합반을 수강하시고 요건 이제 인강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플러스 특강을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도 같이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 문제풀이를 수강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FTA 특례법이나 OX 특강 들으시고 3월 달에 모의고사 수강하시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트랙 1입니다. 그 다음에 트랙 2를 보시면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 종합반하고 플러스 특강을 9월, 10월 달에 인강으로 빨리 끝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바로 11월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원가에게도 이때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전체적인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분들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특강은 이때 같이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인적인 정리가 끝나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또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세 번째 트랙으로 가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똑같이 회계원리 들으시고 과목을 2과목씩 나눠서 수강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2과목씩 나누실 때 회계학하고 무역영어를 같이 한 짝으로는 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둘 다 공부량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이 2과목을 같이 묶어 놓으시면 아마 지옥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회계학하고 무역영어는 찢어 놓으시고 관세법을 하시든 내세법을 하시든 이거는 크게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는 이제 문제풀이 들으시고 모의고사 가시고요. 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사정상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한다면 무조건 여러분 문제풀이입니다. 모의고사는 그냥 테스트예요. 모의고사 많이 본다고 실력이 늘진 않습니다. 무조건 문제풀이를 하셔서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유형을 먼저 익히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한다면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으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자, 뭐 교수진 소개예요. 1차는 아까 소개를 드렸고 2차 교수님들은 한 분씩 계세요. 과목별로. 그래서 재가령구 관세사님이 관세법, 그 다음에 관세율표 교수님이 조천희 교수님, 관세사님, 관세평가 관세사님이 김병수 관세사님. 그리고 무역실무는 이제 두 분이 계세요. 최건수 관세사, 그 다음에 치수승 관세사. 자, 나중에 이제 내년에 1차 합격하시면 이분들을 이제 학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자, 2차 시험 과목은 1차랑 다르게 서술식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논술식은 자기 생각을 쓰는 거고 여러분 서술식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2차는 지금 4교시예요. 그래서 80분씩 4번을 봅니다. 그래서 80분씩 여러분 4교시를 하루 종일 온 신경을 다해서 써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써야 돼서 거의 4교시쯤 되면 거의 탈진될 지경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1교시 80분 동안의 관세법 시험을 보시고요. 보시면은 50점짜리 논술형이 하나, 그 다음에 서술형이 하나, 약술형이 이제 여기 이제 범위로 나눠서 그런데 일단은 50점짜리가 한 문제, 40점짜리가 5문제인데 그 10점짜리 이제 5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제 환급특례법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차에 있던 FTA 특례법은 2차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 과목을 보면은 관세율표 및 상품화. 아까 HS 품목코드라는 얘기 했었죠? 그게 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가 끝나면 중간에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고 뭐 도시락을 싸가도 되고요. 밖에 나가서 식당을 가서 드셔도 됩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오시면은 이제 3교시가 관세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평가라는 과목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라는 건 가격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세액이 나오는데 이 가격 신고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수입하는 분들은 가격을 자꾸 낮추려고 하겠죠. 세금을 낮추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과목이 관세평가고 4과목 중에 유일하게 사례 문제가 나와요. 사례가 나오고 그 사례에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네, 지루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교시로 가면은 이제 무역실무. 가장 범위가 많고 양이 많은 과목이기도 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라는 과목도 포함이 되면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화면을 보시면 놀라지 마시고요. 예, 제가 다시 나옵니다. 보시면은 답안지가 22줄 16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예. 그게 이제 과목당, 이제 요거예요. 과목당 이게 한 권씩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습하는 연습지가 이렇게 보이시죠? 일로 가야 되는구나. 예. 연습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 연습지는 왜 주냐면, 50점짜리는 보통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22줄이고 요게 16페이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16페이지니까 50점짜리 서술이면 양이 반이니까 보통 이거를 이제 8페이지를 쓴다는 얘기겠죠. 그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 6, 7, 8. 이만큼의 양을 쓰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은 아니겠죠. 거의 뭐 소논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의 글을 쓰려면 당연히 그냥 무슨 일기 쓰듯 소설 쓰듯 막 쓰시는 게 아니라 목차를 먼저 잡고 목차에 따라서 이제 양배분도 해야 되고 논리도 따져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습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공부를 한 1년 정도 이상 하시면 뭐 이거 답안지 한 권 채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2권씩 써서 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뭐 누구나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2차 시험은 이런 논술식 시험이다, 서술식 시험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과목 소개인데 요거는 뭐 1차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듣고 있는 지금 시간이라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화면을 좀 키우면, 자, 관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같이 공통된 과목이죠. 근데 이제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서술식이기 때문에 공부의 방법이라든가 패턴이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서 일단은 중요한 게 서술식 시험에 맞게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객관식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콕콕 찍어서 맞는 거 틀린 걸 찾아라 이런 문제라면 2차 관세법은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서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공부하는 게 2차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관세율표. 관세율표는 HS라고도 하고요. 일단 요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다양한 상품이 무역이 되는데, 교역이 되는데, 만약에 사과가 수출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사과고, 그죠? 영어로는 애플이고, 일본 말로는 뭐죠? 예, 뭐 중국말로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하나의 똑같은 품목인데 수출입될 때 사용되는 서류들, 아니면 신고되는 내용들, 수출입 신고되는 내용들이 다 문자로만 들어가게 되면 그게 다 행정의 어떤 낭비 또는 약간 좀 비효율이 생기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국제무역에서는 교역되는 모든 상품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사용하고자 이제 번호를 다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은 다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HS 코드라고도 하고요. 그 HS 코드에 각 나라별로 관세율이 있잖아요. 관세율을 그 HS 코드마다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협약인 HS 상품 품목 분류표에 세율을 이제 붙여놨어요. 우리나라 세율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관세율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HS 코드를 먼저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레이저 포인터거든요. 만약에 이런 레이저 포인터를 수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레이저 포인터의 HS 코드를 제일 먼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HS 코드에 따라서 세율도 매겨지고, 그 다음에 이런 전자기기들은 뭔가 심사나 인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심사나 인증과 관련된 절차도 이 HS 코드에 따라서 다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의 가장 기본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과목의 특징이 전 세계적으로 교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이 다 이 HS 코드 관세율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처음 보는 생뚱맞은 품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보면 2차를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벽이 높고 생소한 과목이 사실은 관세율표예요. 너무 양이 방대하고 외울 것도 너무 많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 편해지는 과목이 HS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관세평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례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게 관세평가고요. 그래서 관세평가는 문제가 좀 길게 나옵니다. 사례가 주어지니까, 실제 사례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 관세평가는 어떤 법령 조문을 쓴다거나 어떤 내용을 많이 적는다기보다는 주어진 사례에 따라서 근거되는 법령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가격을 포함시킬 거냐, 과세 가격에 포함시킬 거냐 또는 제외를 시킬 거냐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과목을 들어보셔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힘드네요. 자, 무역 실무 가장 마지막 시간에 보는 과목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관세사 업무의 밑바탕이 되는 과목. 맞아요. 관세사들이 수많은 무역 서류라든가 인보이스 송장이라든가 BL 같은 걸 다 보게 되는데 그 밑바탕의 무역 실무의 절차를 모르면 사실 관세사 업무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연히 관세사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밑바탕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내용 자체가 막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무역실무 대상입니다. 여러분, 무역실무라는 게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실무 과정은 공부 방법은 여기도 이제 무역실무 강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 분량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져갈 수가 없어서 양을 좀 줄이는,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불안함과 싸워야 되는 과목이 무역실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2차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9월부터 시작되는 플러스 특강 강의 계획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1차부터 관세법하고 내세법이 사실 좀 만만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조금 낭패를 본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좀 지엽적이고 세부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특강이라고 해서 기본 이론처럼 2달에 16번 강의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약간 강의 수는 적지만 그래도 좀 보충 강의가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저희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심화 특강이랍니다. 네.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을 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요. 무역 영어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협약 위주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국제 협약 중에서도 보통 3대 협약이라고 해서 그 주된 협약에서 주로 많은 문제의 비중이 좀 차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협약들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협약들을 기본 이론에서 다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러스 특강에서 좀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무역 영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국 소비세법은 지금 실무 쪽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많이 틀렸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짚은 문제가 나올 거고, 회계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장 뭐 심화가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죠. 워낙 꽈락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플러스 특강으로 저희가 사실 전체 학원에서 저희 학원만 지금 유일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1차에 대한 어떤 심화 개념으로. 1차도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1차 공부를 끝내신 분들은 7, 8월에 기본 이론까지 다 끝내신 분들은 이제 9월에 플러스 특강을 들으시면 될 거고, 이제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이제 9월 플러스 특강까지 듣고 11월 달에 문제풀이를 듣거나 1월 달에 문제풀이 듣는 것이 좀 좋다고 좀 봅니다. 1차도 이제 만만하지가 않아요.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도 꽤 많이 하세요. 온라인이 좋아요? 오프라인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여기 통계를 먼저 볼게요. 작년 합격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다닌 분들이 46명. 사실 이거는 학원만 다녔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오프라인을 들었던 분들이고, 100% 온라인만 수강한 분들이 41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쪽 표를 보시면, 자, 분모가 좀 다르죠?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분들의 분모가 이만큼이고, 합격하신 분이 41명이에요. 반면에 실강을 수강한 분들은 아무래도 적겠죠. 근데 실강을 수강한 분들이 분모인데 합격자가 46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면 학원을 다닌 분들의 합격 비율이 온라인만 들은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7%가 높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좀 있다? 아니면 좀 집중도가 높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건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통학거리가 1시간 이내다 편도, 그러면 오프라인 강의는 그래도 한두 번은 좀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혼자 공부하다 보면 나태해지기도 쉽고, 내가 하는 방법이 맞나? 계속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자꾸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쟁자가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고, 그리고 약간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동료가 생겨요. 물론 놀러 다니면 안 되겠지만 동료가 생기면 그래도 수험생활 하는데 좀 편합니다. 도움도 많이 되고 의지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실강을 한번 오는 걸 저는 추천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지방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오시라고 얘기는 하진 않고요. 여건이 되신다면 한 번 정도 실강을 듣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회 참석 할인 프로모션인데, 저희가 원래 어제 1차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진행할 때 이제 설명회에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할인 쿠폰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수강 접수하실 때 할인 쿠폰은 당연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이제 문자를 학원에서 연락을 드릴 거고, 오늘 이제 지금 설명회를 듣고 계신 아프리카 방송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생방송 추첨 이벤트는 또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자, 이해가 좀 되셨죠? 질문과 답변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다시 제 얼굴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추첨을 지금 이제 해드릴 거고, 여기 이제 추첨통이 그 사이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본인 핸드폰 번호 뒷자리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추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HS 미니 암기장 2차 공부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얘는 빈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예. 주작이 아니라는 거를 자꾸 빈종이가 나와. 빈종이 다 넣으셨어요? 자, HS 미니 암기장 첫 번째 분 0363, 예, 보이시죠? 0363번 먼저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HS 미니 한계장 두 번째 분 4478에 나왔고요. 또 빈종이네. 자, 그 다음에 HS 미니 한계장 세 번째 분이 5235분, 예, 5235. 자기 핸드폰 번호 뒷자리입니다. 자, 세 분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독서실 이용권 1개월, 예, 이용권 무료, 이용권 한 분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예, 8254분 번호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독서실 이용권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과 온라인 다 적용이 되는 이제 학원 수강료 30% 할인권. 이건 크다. 자, 이건 두 분을 뽑을 거고요. 9209번. 예, 9209번 님이 30% 할인권 첫 번째 당첨자시고. 자, 그 다음에, 숭덕관님은 암기장을 되셨나봐요. 자, 30% 할인권 두 번째 분 9210분입니다. 9210. 네. 무슨 월드컵 추첨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두구두구 50% 할인권입니다. 네. 예. 마지막 번호가 9번입니다. 9번. 자기 핸드폰 번호 뒷자리. 자, 9199번. 예, 9199번 님이 이제 수강료 50% 할인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9월, 10월 달에 지금 1차 대비 플러스 특강이 개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이론은 9월, 10월 달에 실강이 개강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좀 확산이 되면서 1차적인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영업정지라고 해야 되나? 집합금지 명령이 이제 8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당연히 지금 실강이 진행이 안 되고요. 그 기간이 이제 지나서 만약에 사태가 진정이 되면 이제 9월 초부터 바로 플러스 특강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돼서 사태가 좀 길어지게 되면 일단 저희가 플러스 특강은 주 2회씩 해서 뭐 8주 이렇게 꽉꽉 채우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아도 끝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강을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9월 중순, 늦어도 한 셋째 주까지는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뭐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특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실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 사이에 이제 1차 기본 이론 많이 못 들어 놓으신 게 있으면 그때 공부를 좀 많이 복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먼저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뭐 질문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을 하셨는데,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플러스 특강 같이 들어도 되나요? 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좀 보통 플러스 특강 심화라고 하는 건 기본 이론을 들었다는 전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진도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지 마시고 기본 이론 먼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 강의는 바로 신청하고 그럼요, 되죠. 예. 어차피 지금 인강 들으실 거잖아요. 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2차 때부터 있지 않으셨어요, 설명에? 예, 아이디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또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기 한 달 전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차 말씀하시는 거죠? 2차인가요? 1차인가요? 1차 만점 가자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2차 시험 한 달 전이라 2차 시험 질문 같기도 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1차예요. 1차 마무리는 사실 과목별로 다르죠. 과목별로 다른데, 일단은 모의고사는 계속 보면서 시간 관리는 계속, 왜냐면 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관세법 몇 분 안에 끊고, 내세법 몇 분 안에 끊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일단 그건 계속 하되, 일단은 시험 직전에는 무조건 나올 만한 것들만 봐야 돼요. 그때 시험 직전에 막 넓게 벌리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정말 기본적인 것들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회계학과라고 1차 따는 2차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아까 질문한 거 이것도 아니었나? 예. 어차피 1차 공부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 JJJ0204님은 당연히 지금 2차를 해야죠. 1차보다 지금 2차를 할 때죠. 1차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1차 회계학은 이제 과락만 넘기면 되시는 거니까 지금은 1차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2차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해도 돼요가 아니고 해야 돼요. 여러분, JJJ님은. 순덕관님은 1, 2차 관세법 무형 심화 이런 거 드려 하는데 이 경우에 1차 관세 무형 이론 넘기고 문제풀이부터 진행될까요?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무역 실무 하면서 그러니까 관세법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무역 실무를 하더라도 원문은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원문을 그때 처음 보시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역 실무 하더라도 무역 영어는 원문은 계속 보셔야 돼요. 예, 문제풀이 때 짧은 시간에 원문이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존에 패스클럽을 수강하셨으면 플러스 특강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왜냐면 이게 시험이 연기가 되면서 시험이 이렇게 나올지를 예상을 사실 못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새로 만들어진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따로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특강도 포함되어 있고요. 3동차 수험생의 경우 1차 강의를 플러스 특강을 대체해도 될까요? 아니죠. 플러스 특강은 심화 강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 3동차 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의 그 1차 점수를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문제풀이 위주로 하는 게 맞아요. 동차는 문제풀이 위주로 하고 뭐 문제풀이 위주로 했는데 전혀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기본 이론을 들으시는 게 맞고요. 플러스 특강까지는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동차는요. 그 다음에 패스클럽 내용은 당연히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고요. 보통 우리 학원에서는 1차 전 과정을 포함한 과정을 패스클럽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전체 패키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를 사회독이나 하셨어요. 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했네요.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2차도 좀 하시죠. 예. 당연히 1차 사회독을 했으면 이제는 문제풀이 하셔야죠. 뭐 진도가 지금 되게 빠르신데 11월 달에 이제 올해 문제풀이 교재가 나오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애매하시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2차 과목을 좀 먼저 공부해 놓으시는 방법 1번. 그 다음에 2번은 작년 뭐 문제지라도 구하셔서 한번 풀어보는 방법이에요. 1차 수험은 당연히 내가 공부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게 맞죠. 근데 기출문제는 여러분 별로 도움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이미 기존의 수업 시간에 알게 모르게 다뤘기 때문에 예전 기출문제를 시간제에서 풀어보고 내 점수가 되게 높네라고 좋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점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1차 대비 기분을 들었는데 2020년 기분을 생략하고 플러스 되고요. 무역 영어는 인코텀스 2020 공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특강도 있으니까 안 올라 있나? 그거는 따로 들으셔야 되겠다. 강의를. 책도 좀 보시고요. 보통 기본 이론은 2개월 코스입니다. 네, 2개월이에요. 플러스 특강은 선택적으로 선택하시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만 해서 모의고사까지 열심히 하면 뭐 평균 60점 넘기는 학생들이 꽤 높은 비율로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약간 약간 세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원래 기본 이론 2달 동안 그 전 부분을 다 다루진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 기존처럼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만 딱 했다가 이제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플러스 강을 제가 개설한 거라 뭐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면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뭐 필수라고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필수는 기본 이론, 문풀은 필수예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학원 입장이 아니라 관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역 실무와 무역 영어 동시 학습의 팁. 일단 무역 실무가 기본이니까 무역 실무 공부를 하시고 무역 실무 공부하시면서 원문은 주기적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이건 별로 특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역 실무 공부 잘하면 무역 영어 1권 부분은 자동으로 커버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무역영어 시험은 이제 원문 협약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무역 실무로 커버가 안 되죠. 다만 협약을 볼 때, 영어를 볼 때 보통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이걸 사전을 찾아가면서 해석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역 실무를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 무역 영어 원문을 보더라도 그 밑바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끼워 맞추는 식의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오히려 해석이 되게 편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니고 그 질문하신 분들, WJS님은 예, 그렇게 하세요. 무역 실무 위주로 공부하시고 원문은 계속 주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은 다 돼요. 승덕관님. 개변이 되긴 하는데 이제 기본 이론 때 짚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에서 자꾸 부분들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네. 알아서 그 부분까지 공부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자기주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5, 6월달 기본 이론 듣고 회독 중인데 9월에 1차 분을 들으면서 2차 같이 읽는 건 무리일까요? 무리는 아닐 거예요. 어차피 내년 2차 합격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2차 과목 그 기본 이론 들으시는 게. 그리고 이제 플러스 특강이 강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업 수험생이라면 뭐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과목 들으실 때는 I love 그 NY님, 125님, 예. 그 관세평가나 HS는 쭉 지속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면 뭐 한 번 강의 들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1차랑 연계가 되는 2차 관세법이랑 무역실무 있죠? 그걸 먼저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1차 할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여기 말씀을 드렸네. 예. 자, 그 다음에 전업수험생이 회사를 다니고 공부하고 있다고요? 참, 어떤 질문 하셨죠, 아까? 워낙 글이 많아서. 예, ADBAHY님. 회사를 다니고 계신데, 아무래도 뭐, 전업수험생이 아니시면 약간은 좀 그렇죠. 공부할 시간이 좀 적겠죠. 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좀 투입해서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PPT 중에, 잠시만요. 예, 요걸 띄워드릴게요. 네. ADBA님. 보시면 회사를 다니시는데, 회사를 다니셔도 야근이 많거나 막 주말 근무하거나 그러시지 않으면, 뭐 이 과정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저녁에 3시간씩 강의하고, 주말에 뭐 하루는 6시간 강의하고, 그 진도로 해서 2달 과정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인강으로 똑같이 그렇게 들어도 기본 2달씩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진짜 바쁜 회사시라면 밑에 3번째 트랙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1번 트랙으로 가시면 들으셔도 크게 들으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특강을 못 들으면 큰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 이론을 듣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본 이론도 소화하기가 너무 벅차다. 그러면은 뭐 플러스 특강은 좀 약간 좀 미루어야겠지만, 플러스 특강 기본 이론 수업을 들었는데 소화가 잘 되시면 나가서 이제 플러스 특강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험이 보통 우리가 로또 같은 거 사면 도박은 항상 최선의 경우를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로또를 사지만, 시험은 그렇게 도박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선이 아니라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차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올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JJJ님, 2차 병행 중인데 2차 시험, 그럼 JJJ님은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하세요. 내년에 2차 합격을 위해서 동차를 공부를 하시는 건지, 2차 합격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1차가 위주인데 2차를 좀 병행하는 건지 그걸 먼저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그 컨셉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 2차 동차 합격을 무조건 해야 된다면 지금 2차 심화 과정에 올인해야 될 때고 1차 수업을 지금 듣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셨죠? JJ님. 달봉님은 패스클럽 듣는 게 설명이 할인 저렴하고, 이거는 제가 계산을 잘 못하고, 이거는 데스크에서 아마 답변을 드릴 겁니다. 예. 관세사랑 얘기하는데, 예, 이 얘기보다 훨씬 더 좋은 얘기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예, 돈 얘기보다는 관세사랑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 뭐죠? 어떻게 읽어요? AUI님은 회계사님 기본 이론 때 올려주신 무료로 올리는 요거는 올려주시겠죠? 요거는 학원에서 따로 공지를 할게요. 예. 아무래도 1차는 2차에 비해서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 한 1, 2분만 더 있다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있으면 올리시고요. 예, 오늘 이제 금요일 밤인데 다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코로나도 또 조심하시고, 공부하는 수험생은 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일단은 답답하시더라도 사람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올해 2차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마지막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좀 잘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에 이제 10월쯤에 예, 또 설명회가 있을 텐데 그때 10월 말쯤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